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경상도 출신의 한 아이돌 멤버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는 사투리를 했다가 이른바 일베라는 의심을 사며 곤욕을 치렀습니다. 내일부터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말 한마디, 글 한 줄의 공포가 더 크게 다가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막달란 경남 사투리를 구사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희가 PD와 함께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거 달콩 소리 나는데? 무섭노. 무섭노. 저녁부터 무서운데. 논란은 지난 1일 한 지역방송국 PD가 SNS에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를 주고받고 있어 속상했다고 글을 남기며 시작됐습니다.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말끝에 노를 붙이는데 이 말투를 따라했다는 겁니다. 해당 PD는 원희가 쓴 표현이 경남 사투리라는 반박이 이어지자 자신도 경상도 출신이라며 노라는 끝말은 혐오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논쟁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뛰어들면서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일베 표현과 사투리를 구별하는 법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거제 출신 22살 아이돌이 고향말을 했다고 일베 낙인이 찍혔다며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발음으로 조선인을 곤란해 학살했던 사건이 연상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통망법 개정안이 가져올 숨막히는 감시사회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배제고 야구부 응원가에서 비롯된 논란도 5.18 성역 논란으로 확대되며 정치권으로 불붙었습니다. 법률권에선 5.18이 성역이 됐다고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왔는데 배제고 야구부와 학부모들은 오늘 광주 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면서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직격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 의원이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 당내에서 처음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구호로 배제고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해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 경고하면서 사퇴 수습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 안팎에선 친문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뉴 이재명 인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사퇴 촉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부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 등의 과거 발언을 두고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이병태 명예교수죠. 그분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선거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척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인식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유감이든 해명이든 본인이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의힘은 다 알고 임명해놓고 이제와 부정한다며 현 정권 밥상에 올려놓고 공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에 차세대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도 올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준비 중인데 여러 국가들의 반도체 생산 경쟁이 자칫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일본 히로시마 팹 증설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돈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2028년부터 이곳에서 차세대 HBM과 첨단 D램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중국 굴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도 이미 베이징 D램 생산 설비를 증설 중입니다. 올해 중으로 상하이에 대규모 D램 생산 라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평택과 청주 공장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완공해 가동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여당은 호남 반도체 800조 원 등을 투자하는 메가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반도체 특수를 맞아 각국이 증설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20, 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반도체 초과 세수는 내년까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해당 행위를 한 당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당내 친한계 인사들과 반장동혁 인사들이 대거 심의 대상에 올라 향후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당 내분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 윤리위원회 재가동을 시사했습니다.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뭐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징계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지 약 4개월 만에 윤리위 전체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방선거 기간을 전후해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할 걸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일정에 동행했던 친한계 의원들과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징계 범위를 친한계 의원들로 좁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해당 행위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장 대표의 가족상에 한동훈 의원이 조문을 간 사실이 보도되면서 장 대표 측과 친한계 간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 측이 유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알면서도 불쑥 나타났다고 비판하자 친한계에선 조문이 가능하단 말을 듣고 부산 일정도 취소하고 상가를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징계 국면을 앞두고 오선 윤상현 의원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치를 가지고 법과 윤리의 잣대로 들이대면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다. 통합적 차원에서 지도부가 판단하실 거라고.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요청서는 약 50건에 이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선 당권 경쟁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출마 선언 실점을 저울질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받은 전일빌딩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당초 3대 메가 프로젝트 생산공장 부지로 거론되는 광주공항 등을 염두에 둔 걸로 알려졌지만 5.18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전일빌딩에서 호남 민심 선점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DJ를 나의 리더로 받아들인다.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한 번도 DJ 노선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호남 민심 구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호남 곳곳을 누볐는데 전남 신안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선 김대중처럼 행동하겠다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노무현 키즈임이 자랑스럽다며 민주 적통성 부각에도 주력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친청계 의원들과 함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성과를 내는데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송영길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인데 마찬가지로 고향인 호남에서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3분의 1이 밀집한 호남이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호남 민심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여권 당권 주자들 발걸음 한층 빨라졌습니다.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속도전 시작되는 건데요. 우선 오늘 김민석 총리 당권 주자 중에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 당에 복귀한 지 6일 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송영길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는 지금 호남에서 비공개 일정을 수행 중인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당권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권은 당권 도전에 좀 나서고 있고요. 국민의힘 일정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재가동하는데 윤리위에 오르는 의원들 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거나 장동혁 대표 공개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는 22대 후반기 국회도 열리는데요.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야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반쪽 국회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엔 이병태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권 경쟁과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파장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단순 발언 논란뿐 아니라요. 당권 경쟁 국면에서 여권 지지층 결집 문제와도 무관치 않은 거다 이런 해석인데요. 네. 발단은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태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된 것 같다. 북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던 비판 발언입니다. 네. 여기에 청와대가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공개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 조치를 날린 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기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권 주자들이 호남을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발탁한 통합 실용 인사라는 점에서도 강성 지지층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퇴시켜야 한다 이런 건데요.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만큼 정부 인사에 민감한 발언으로 지지층이 동요하고 분열하는 걸 조기 차단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위원장은 왜 유독 이 여권 강성 지지층에게 비판을 크게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 위원장은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이 위원장은 과거에도 발언들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SNS에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었고요. 2020년에도 세월호 참사를 두고 불행한 교통사고다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에 선거 캠프에 영입하려고 했는데 무산됐고 네. 지난 3월 임명 당시부터 여권 내부 반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통합 실용 인사다 이렇게 발탁했고 지금은 뉴 이재명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권 내부에서는 사퇴론이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이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그러면 정리가 좀 되는 겁니까? 네, 이 부위원장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경고는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사퇴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아직 추가 조치 논의는 없지만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친명계 인사들 중심으로 잦은 사퇴론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김남준 의원이 잦은 사퇴 필요성 언급을 했고요. 또 김민석 총리도 김 의원 글을 재게시하면서 이렇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반쪽 자리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을 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법사위에선 이르면 이번 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할 예정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속도전에 나서자 아니면 신중하자 이렇게 신중론과 나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우려나 구체적 보완책 필요성 여전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달에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7월 중에 토론회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거주 주택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자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왔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 아니면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합니다. 재경위와 국토위도 발맞춰서 매주 당정 협의를 열고 실무 대책에 나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징계 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오늘 윤리위 첫 회의인데요. 먼저 징계 대상부터 선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돕거나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해온 의원들이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아니면 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를 강행하면 계파 갈등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과 미래 의원들도 내일 회동을 열고 대응책 마련한다고 하고요. 친한계 일부 의원들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암과 같다며 반공을 거듭 외쳤습니다. 폭죽과 환호로 성대했던 미 건국 행사날, 이란에선 전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통곡과 분노가 섞여 반미 집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투기 편대가 붉고 푸른 색연을 내뿜으며 건국 250주년 축하 비행을 합니다. 어둠이 내리자 이번에는 화려한 불꽃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기록적인 폭염에다 폭풍우까지 몰아쳤지만 시민들은 역대 최대인 85만 폭죽 세례에 환호했습니다. We've been here all day. We've been here since 11 o'clock. And we're going to stay for the fireworks if there's fireworks. Rain won't stop us. 악천후로 1시간 늦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9차례 언급하며 암에 비유했습니다. Communism is a loser and it always will be. We like to stop a threat like that immediately and before it begins. It's like a cancer. You got to cut it out. 통상 국경일에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반공 이념을 부각시켰다는 평가입니다. 같은 날 이란 테헤란에 운집한 검은 옷의 시민들은 가슴을 치며 오열합니다. 이스라엘 폭격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를 추모하는 열기는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최고 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는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극과 극의 풍경이 펼쳐진 미국과 이란은 장례식 절차가 마무리된 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우리도 자격 있어입니다. 지난 1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화제입니다. 뭐냐고 우리가 만들었어. TV도 냉장고도 세탁기도 에어컨도 갤럭시도 열심히 살았어. 그저 내가 만든 게 빌어먹을 반도체가 아닌 거야. 이 영상 냉장고나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직원이 만든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올해 성과급 협상 결과 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이 최대 6억 원인 반면 완제품 부문은 600만 원에 그친 허탈감을 노래로 표현한 겁니다. 복권에 당첨된 가정이 불화로 파탄나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많아 복권에 저주란 말까지 있는데 이쯤 되면 반도체 대박이 삼성전자와 직원들에게 축복인 건지 저주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아파팅입니다. 아파트와 소개팅을 합친 이름인데요. 온라인에서 아파팅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소개팅 앱으로 자가나 전세, 월세 구분 없이 아파트에 거주하기만 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가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중요한 스펙이 된 셈입니다. 온라인상에선 생활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과 이제 소개팅도 아파트에 살아야 받을 수 있는 시대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공공생리대입니다. 오늘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은 생리대를 단순한 개인 소비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 물품으로 보고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 500여 곳에 총 700여 대의 공공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돼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 30억 원을 들여 1,300만 개를 공급하며 수요를 살펴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생리대가 비싸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가슴 아픈 글에서 촉발된 공공생리대 사업,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관리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인 걸 내세워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아이돌 멤버가 때 아닌 일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사투리 한 단어 때문이었는데 야권에선 내일부터 시행될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이 보여줄 감시사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막달란 경남 사투리를 구사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희가 PD와 함께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거 달콩 소리 나는데? 무섭노. 저녁부터 무서워. 논란은 지난 1일 한 지역방송국 PD가 SNS에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를 주고받고 있어 속상했다고 글을 남기며 시작됐습니다.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말끝에 노를 붙이는데 이 말투를 따라했단 겁니다. 해당 PD는 원희가 쓴 표현이 경남 사투리라는 반박이 이어지자 자신도 경상도 출신이라며 노라는 끝말은 혐오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논쟁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뛰어들면서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일베 표현과 사투리를 구별하는 법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거제 출신 22살 아이돌이 고향말을 했다고 일베 낙인이 찍혔다며 관동대 지진 때 일본인들이 발음으로 조선인을 곤란해 학살했던 사건이 연상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통망법 개정안이 가져올 숨막히는 감시사회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오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1고를 찾아 사과하고 5.18 무역을 함께 참배합니다. 학생들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치권 분위기는 다른데요.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했던 이병태 교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법여권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라며 맞받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면서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직격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 의원이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 당내에서 처음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구호로 배재고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해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 경고하면서 사퇴 수습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 안팎에선 친문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뉴 이재명 인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사퇴 촉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부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 등의 과거 발언을 두고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이병태 명예교수죠. 그분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선거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척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인식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유감이든 해명이든 본인이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의힘은 다 알고 임명해놓고 이제와 부정한다며 현 정권 밥상에 올려놓고 공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에 차세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도 올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으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일본 히로시마 팹 증설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돈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2028년부터 이곳에서 차세대 HBM과 첨단 D램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중국 굴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도 이미 베이징 D램 생산 설비를 증설 중입니다. 올해 중으로 상하이에 대규모 D램 생산 라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평택과 청주 공장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완공해 가동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여당은 호남 반도체에 800조 원 등을 투자하는 메가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반도체 특수를 맞아 각국이 증설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20, 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반도체 초과 세수는 내년까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십 차례 통화하며 수사 내용을 공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혈흔이 남은 차량도 장윤기 체포 다음 날 부친에게 돌려줬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구속심사에 출석합니다.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로 송치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 형량이 강간 등 살인의 경우 무기징역인데 반해 일반 살인은 징역 5년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수사 진행 상황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수사관은 장윤기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수사 내용을 유출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공무상 기밀 누설 및 증거인멸 등이 될 수 있는 만큼 녹취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윤기는 범행 전 SUV를 타고 15분 가까이 피해 여고생을 미행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쓰인 건데 경찰은 장윤기 체포 다음 날 차량을 부친에게 돌려줬습니다. 차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라 당연히 가족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직접 광주 광산경찰서를 감찰 중인데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제 수사 전환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옛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까지 했지만 이번에도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주택가, 골목길을 걷던 여성이 누군가를 보고 놀란 듯 뒷걸음질 칩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이 다급히 뛰어가고 구급차도 뒤이어 도착합니다.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옛 연인인 60대 여성이 숨진 겁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 일터 부근에서 퇴근을 기다리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이곳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미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 피해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남성에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여성에겐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을 발견한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유치장 유치라든지 아니면 전자발찌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그전에 얼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현장 종결했던 사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지만 전자발찌가 없는 일반 스토킹 가해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실 속 교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송수연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위원장님 드라마 참교육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너무 현실이랑 똑같아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학교 현실 문제를 잘 다루었다라고 봤고요. 실제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변의 동료들도 너무 현실을 잘 다루어서 악성 민원을 다룬 오화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다라는 반응도 많으셨고요. 어떤 물리적 응징, 시원한 응징에 좀 호응을 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교육부의 그런 태도가 현실에서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0년에는 1000여 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4000건이다. 그러니까 4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던데 현장에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실감이 되십니까? 빈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체감도 있고요. 그리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체감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의 수치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걸 개최한 숫자여서 사실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지 않은 교권 침해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역공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악성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고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치심이나 고통을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수업 중에 자는 아이를 깨웠다라는 이유로 민원을 받았고요.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도 당했지만 이것을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 아이 아빠가 뭐 화가 났어요가 드라마 속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런 협박성 발언을 들어보지 않은 교사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학교에는 교권 침해가 좀 많이 빈번하고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자조할 정도로 체감 수위가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는 학생을 깨우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교사의 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도 교권보호위원회에 가지 않는다면 그럼 위원회에 제소되는 일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위의 일들인 겁니까?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고 도저히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된다라거나 좀 강도가 너무 세다라거나 실제적 물리적 폭행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정도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좀 올라가게 됩니다. 네, 특히 이 교권 침해 경종을 울렸던 사건 2023년의 서희초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 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 법으로 인한 변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반응이 아주 다수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교권호법의 내용 대부분이 선언적 내용이거나 강행 규정을 동반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초등중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네. 개정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도 없고 신고 내용을 제한할 수도 없고 이게 무혐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신고자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다른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 검사도 학부모에게 권고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지만 학부모가 거부하면 그 학생은 그냥 교실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권호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를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없어서 결국에는 교실의 현장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이 교권 보호국을 실제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교육감들도 있었는데 교육부도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조직을 새로 만약에 만든다면 이거는 현실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기사를 이제 접하고 반응을 좀 보자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교권보호국이 생겨도 어떤 권한과 책임을 져줄지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교권보호국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같은 이런 것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모든 조치가 무력화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에 거는 기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결국에는 일선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 너무 크고 드라마에서 보니까 뭐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인 대책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악용되는 이런 것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련된 이런 법이 좀 개정되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 신고든 어떤 명예훼손이든 아니면 무고든 여러 가지로 이제 학부모들이 고소 고발하는 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좀 대신 아무래도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관이 대신 책임져주는 이런 제도가 나와야지만 이 두 가지 정도는 실현돼야지 학교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또 행복한 교사분들을 만들고 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실이 될 수 있다면은 뭐 학부모든 교장 선생님이든 뭐 가장 크게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교사노조 연맹에서 5월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직을 나는 떠나려고 고민해봤다라는 선생님이 55.5%, 절반 가까이였고요. 그리고 이유는 62.8%가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교직에 왜 머무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생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61%, 교사로서 교직에 대한 보람이 75.6%였습니다. 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건 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충분히 그 기능을 해내고자 하는, 그 역할을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사들을 좀 방패가 돼서 보호해주고 학부모님들이 신뢰와 존중으로 교사들을 좀 믿고 지지해 주시면 교사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학교를 지킬 수 있도록 악성 민원 꼭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입니다. 환자를 진단하고 검사와 처방까지 결정하는 AI.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AI 의사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실로 들어온 의료 AI를 알아봅니다. 1977년 개봉한 영화 스타워즈. 우주선 안에서 의료 드로이드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오랫동안 공상과학 영화 속 상상으로 여겨졌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상상이 현실의 병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구진이 개발한 의료 AI 미라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선택합니다. 결과를 종합해 진단을 내리고 약 처방과 입원 여부까지 판단합니다. 기존 의료 AI와 달리 문진부터 치료 계획까지 진료 전 과정을 이어갑니다. 구글의 의료 AI 에이미는 환자를 계속 관리합니다. 약물 효과와 상태 변화를 살피고 필요하면 치료 방향을 바꿔 다음 진료 계획까지 세웁니다. 한 번 진단하고 끝나는 AI가 아닌 환자를 관리하는 AI입니다. 미라는 응급실 환자 사례를 활용한 실험에서 평균 88.9%의 진단 정확도를 기록했고 일부 비교에서는 전문의 집단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Unassisted compared to the clinician assisted by Amy definitely did a lot better. So it's clear that these AI systems are really effective when trained in specific scenario. 에이미도 가상진료 실험에서 치료 계획과 질환 관리 능력 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모두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인 만큼 실제 환자의 상태 변화와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서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는 더 검증해야 합니다. AI가 당장 의사를 대신하는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 AI는 질병을 찾아내는 도구를 넘어 의사의 판단 과정을 따라 진료를 수행하는 단계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미래. 그 미래가 이제 병원 진료실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상황 알아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급락과 반등을 오가며 변동성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 흐름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3대 AI는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챗GPT는 반도체 기대의 상승 시도를 전망했습니다. 변수는 외국인 수급, 주목 업종은 반도체 AI 서버,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제미나이는 8,000선 안착을 저울질하는 눈치 싸움 장세로 봤습니다. 변수는 삼성전자 실적, 주목 업종은 반도체 소부장, 심리는 경계입니다. 클로드는 삼성전자 실적 기대 속 8,000선 안착 시도를 예상했습니다. 변수는 외국인 수급, 주목 종목은 반도체,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새 AI 모두 반도체 기대는 인정했지만 수급 부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열렸던 로봇 축구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대 진영으로 돌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 세계의 로봇 연구팀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로봇 대회 로보컵이 지금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로봇 축구 대회가 한창이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북중미 월드컵 기간인 만큼 로보컵의 최고 인기 종목은 로봇 축구였습니다. 로봇들은 인공지능의 힘으로 전술을 비롯해서 슛과 패스를 스스로 판단하는데요. 치열한 경합 끝에 득점을 하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대회는 인간 월드컵 우승팀을 이기는 로봇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1997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로봇 축구 대회 열기가 무척 뜨거워 보이는데요. 이 로보컵은 축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펼친다고요. 네, 이번 대회에는 세계 45개국에서 3천여 명의 로봇 연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축구 종목 외에도 가정 서비스, 산업 자동화 등 5개 분야에서 10개 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올해 로보컵은 유난히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한 팀이 많았는데요. 중국이 실제 월드컵에는 못 갔지만 로봇 월드컵 우승 후보는 중국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래 산업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와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현재 제주와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낮이 되면 비구름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다시 잦아들겠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자리하면서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할 텐데요. 낮 최고 서울 28도, 광주는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는 수요일까지, 중부는 목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에 방송되는 신통방통에서는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징계 내전 상황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또 배재고 응원구호 논란으로 촉발된 여권 내부의 5.18 성역 발언 공방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